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어젯밤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6일 집단 사임한 변호인단을 대신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이 정해진 뒤 사건 내용을 파악하면 그때 재판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또는 일반 변호사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 등을 거부해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차질을 빚게 된 오늘 재판은 뇌물죄 등 공범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연장 사유가 됐던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대면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고문이 있었다면 원비어처럼 사망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자신을 빗대며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중 협박을 하고 구치소에서 외부인 접견을 막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다음 달 19일 2차 구속영장 기간이 끝나지만 아직 선고는 이뤄지지 않아 추가 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구는 갑질이나 횡포라면서 최 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선고를 내려달란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 사실과 수사 기록이 많아 심리가 오래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애국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 선언 지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태국 애국동지들에게 직접 모두 이 투쟁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투쟁 지시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두 단체는 지난 8월 말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주장하면서 무죄 석방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진행한 뒤 보신각과 삼청동 방면 등 행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석자들은 6천 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해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특별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유가족 측은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헌법을 어겨서 탄핵된 대통령이 이젠 사법제도마저 부정한 채 정치 투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씨의 재판 출석 거부가 현실화됐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 그래서 자필로 사유서 작성해가지고요 제출했다고 해요. 변호인들은 총 사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박근혜가 변호인들에게 총 사임하라. 그리고 자기는 안 나오고 이유는 몸이 아프다. MH그룹.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나간 방송에서 MH가 꼭 한국말 같지 않아? 이제 생각이 났어. MBGH. 그렇지. 어이 센스쟁이. 내 마음을 다 읽고 있어. 이씨.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번질지를 몰라요. 겸해서 최순실도 나도 비슷해.
최순실은 좀 달랐어요, 내용이. 이제, 물론 박근혜가 MH그룹에 직접 한 말은 아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뭐, MH그룹에 의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액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움직이려면. 그렇죠. 거기 네. 그 MH그룹이라는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한두 푼 가지고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종의 이제 총궐기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근혜가 이제 핵심 중심으로 민주주의 운동하다 감옥에 갇히요. 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민주투사 코스프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구치소도 좀 뭐 이렇게 감옥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몰라서 상상하기가 힘든데 보통 일반적 재소자들이 자필로 뭔가 서류를 써가지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뻥찌더라고요. 자필 서류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가 없는 상태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진술을 작성해서 피고인 박근혜하고 서명하고 교도관한테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잖아요. 박근혜가 설마 사무실에 가서 직접 팩스 번호를 눌러서 재판부에 보내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절차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변호인이 없는 건가 정말로? 없다면 어떻게 그 통지를 했지? 팩스를 보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죠.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 재판날이잖아요. 네. 그럼 서울구치소에 이제 법원에서 데리러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이 오려고 하니까 나 못 나가. 아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구치소 측에서 원래 만들어진 그 양식대로 친필 사인해가지고 그거 보내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면 그 휠체어 태워가지고 양팔 구속하고 이렇게 쫙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데리고 나와서 재판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박근혜 씨가 이제 재판 보이콧 하는 게 현실화됐고, 그리고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다 했는데 당연하지. 모든 변호사들이 사임했으니까, 박근혜 변호인들이 사임했으니까, 뭐 국선 변호인으로 가면 국선 변호인이 이제 이만큼 되는 10만 쪽이라고 하죠. 예. 이걸 다 읽어봐야 돼. 예. 이거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국선 선임비는 40만 원밖에 안 돼요. 누가 그거 받고 이걸 하겠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뭔지, 또 박근혜를 정말 이 위에서 띄워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핑계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재판의 결과는 부당하게 변호인도 없이 그렇게 재판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재판 결과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거 그 신문 보도에는 10만 쪽이 되게 강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는데,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A4 용지의 그 규격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폰트 크기와 그 글자 간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기업에서 보통 우리 문서 작성할 때 그 리포트를 쓰거나 숙제할 때 쓰는 그 문서 양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러니까 보통 그 1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A4로 100장으로 된 진술서도 길어봤자 2,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쪽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중복된 진술들이고 사실관계는 또 따로 요약해서 자기들이 또 리포트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위해서 이 변호사들이 만약에 새로 수임을 한다 그러면 그 10만 쪽을 다 읽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애쓴다. 예. 야수 애쓴다 진짜.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다 봐줘야 되냐고요. 이게 그동안 그 언론에 노출돼 있는 그 사건 기록만 쭉 해도 웬만하면은 다 그 사건의 전반적인 틀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그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변호인만큼은 못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론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금방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하려고만 의지만 있다면. 예. 자, 이렇게 국선 변호인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 바로 야수님 나오셨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날짜가 신비 나올 텐데라고 예.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한마디도 아직까지 안 했어요. 신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만으로도 우리 해피바이러스를 주는 분.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국선 변호인으로 박근혜는 재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을 핑계 삼아서 이제 완전 재판 보이콧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인권침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침해도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감옥이라는 곳이
잘 생각해 보면 놀러 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형벌은 묶어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라고. 신체를 구속하는 네. 거죠. 네. 개인이 마음껏 못 돌아다니게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 감옥 자체가 사실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감옥은. 그렇죠. 예. 근데 네가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아라고 가둬두는 거거든. 그래서 뭐 야수님이 지난 방송에서는 뭐 매트리스를 바꿔줘야 된다. 이 양반이 진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집에 예. 전기 열선이 들어오는 라꾸라꾸 침대가 있어. 그거를 넣어줄까요?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침대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 인권을 박근혜만 챙겨줄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재수의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넓이를 혼자 쓰고 있잖아요. 수세식 화장실도 쓰고 그렇죠. 있고, 예. TV도 보고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인데, 아까 우리 권 PD가 인권 침해에, 감옥은 다 인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잠깐만요. 감옥은 원래 인권 침해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약속들을 서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약속을 위반했어. 그렇지. 그것도 박근혜 같은 경우는 수십 개를 위반해 버렸어. 아하. 그러면 그것이 인권이냐 아니냐는 또 추후로 깊게 강론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박근혜 형무소를 가는 사회적 약속을 위반한 거잖아. 맞아요.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가 어려우면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 전부 다 형무소를 없애야 내 되지. 말이. 예.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렇죠. 벌을 받는 네. 거. 약속을 파기한 벌. 네. 사회적으로. 정표현을 보니까 패널들이 침대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우리랑 수준이 똑같아. 아우, 뿌듯한데요? 미국이 아마 스프링 침대를 사용할 거예요. 어. 예. 매트리스는 박근혜 씨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바닥에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네. 뭐 매트리스까지 쓰시면서. 예. 나는 저기도 열받겠어. 서울구치소 소장도 열받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특별 면회해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근데 요건 다 처먹잖아. 인권. 뭔가 고문하고 있는 사람처럼. 고문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에 가서는. 그런 이제 최순실이 이제 여기다 숟가락 하나 얹었어. 이제 언니인지 없는지 아유, 따라가서 지금 나도 감방 생활이 힘들다. 얘도 놀러 간 줄 알아요. 제가 볼 땐 최순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신식이라고 하죠. 예, 최신식으로. 근데 이거 궁금한 게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은 그래서 화장실도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CCTV가 다 본 앞에서 일을 봐야 된다 이런 거잖아. 각도상 화장실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머리 정도 보이는 그 정도 각도이지 않을까요? 그 구치장 안 가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경찰서 구치장만 가도요. 그 앉으면 화장실이 잠자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앉으면 가슴까지만 가리고 예. 나머지는 다 보여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냄새도 그렇죠. 구치소 보면 위로 천장이 높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냄새가 응가 냄새가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바로 올라가게끔 화장실 위를 이게 높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구치소만 가도 일반 경찰서 구치소만 예. 가도 1박 2일 우리 집회하다 잡혀가면 가잖아요. 거기만 가도 이렇게 가슴까지만 가려진 화장실에 쓰거든요. 20인 공동 예, 구치소에서. 근데 형무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인권이 구치소보다 낫. 요즘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경찰서 구치소가 유치장이라고 하죠. 유치장이 너무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권적 요소에서 왜 최근에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데서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그게 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탄압받던 사람들, 변호사들, 법조인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해가지고 좋아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다면 그 박근혜와 최순실이 믿는 그 정교의 예지력이 있다면 내가 갈 걸 미리 대비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는 다 없애지 않는 한 사실은 자기들이 업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박근혜 변로인이 운동권이 아니어서 운동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단식을 하거나 최순실이가 이게 인권 침해가 있다, 잠자리도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이게 국민들이 이 지지를 해주는 건데 지만 잘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구치소나 형무소에 침대를 놔달라, 뭐 CCTV를 화장실에 비치지 못하게 해달라, 불을 꺼달라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데 결국 주옥순이 혼자 단식하고 말아버렸잖아요.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파도가 치질 않아. 운동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최순실이 나도 감방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이 전국 재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감방 생활 편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예, 아니요.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순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누가 거기서 삶의 의미를 가지래. 놀러 왔다니까. 그럴 줄 몰랐냐고. 그런 핑계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보다 더 서열이 높으신 분이 구치소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미리 없앴으면 훨씬 좋았을 그런 이야기고요. 쓸데없는 소리고. 문제는 이제 최순실은 아마 친박 단체들에게는 공적일 거예요. 최순실이 박근혜를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최순실만 공격했어요. 나 그 여자한테 속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머지 재벌 총수들이나 자기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 김기춘이야,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거거든.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신호탄을 싹 쌓아 올리니까, 더군다나 외국에서 이제 CNN까지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인권침해 당하는 뉴스가 나왔다까지 이제 상황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들 이야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팟캐스트의 새날을 듣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들을 거야. 그래서 이번 주가 정권교체 이후에 토요일 날 말이에요. 친박 단체들 대규모 집회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폭력 집회로 흐르면요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다 잡아 가둘 수도 없잖아요. 가둬야죠. 저희는 가뒀어요. 수뇌부는 가둘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성이 또 발견되면. 근데 어쨌든 진보든 극우단체든 요즘 집회가 폭력적 집회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엄중한 법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박근혜 잔당들이 국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다음에 경제인 단체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들어서자마자 국회에서는 김진태 까라, 조원진 까라, 국정감사장을 개판 만들어 버렸잖아요. 막 울먹이면서 우리 공주님이 지금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극우단체들이 동시에 단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집회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온갖 그 역전에서 구명 서명을 펼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구치소장한테 충고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실에 놓으니까 잡생각을 하는 거라, 혼자. 그 7인실에 일반 놓거나 20인실에 나서 저희들과 한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독재자 아버지 만나서 제대로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자신의 죄도 누이추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방에 혼자 있고 TV나 보고 사전이나 애우고 있으니까 이게 남들 사는 걸 어떻게 몰라서 자기 인권이 굉장히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구치소가 당장 1인실이나 또 특히 경제인들, 총수들 있죠. 총수들 다 그런 특별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반실로 넣어라. 7인실로 넣으면 정신없어요.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제 인생을 생각할 길이 있겠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철학적 사유를 할 시간이 너무 많고. 그렇죠. 너무 많은 거야, 사색이. 또 가을이잖아, 시간. 구치소 뭐 단풍이 물들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애롭겠어.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어떤 국민들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좀 대통령으로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에 몇천 명이 모이고, 그들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본부 이런 게 있어요. 또 급조해서 만들었죠. 저 오늘 창동역에서 또 보고 와서 지금 역겹습니다. 그래서 막 아줌마들이 싸워요. 반대쪽 아줌마들 쩌쩌쩌 치고 이거 치우라고 막 싸우고,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적 정서와는 배치된
이걸 이제 하려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재판 거부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시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면 죄를 진 자가 확실시되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와 죄에 있어서의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재용. 이재용한테 뇌물 관련해서는 중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박근혜한테는 더 중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구속 기한 연장이 됐어요. 바로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풀어줬다면 구속 기한이 연장이 안 되고 박근혜가 사저로 돌아가서 거기서 있었다면 거의 뭐 내란 선동급 아닐까요? 거의 내란급에 준하는 그 지역 일대가 매일 마비되는 사태가 그렇죠. 있겠죠. 예. 그거예요, 그거. 자기 측근들이나 변호사들은 들락날락 걸릴 예. 거고. 증거 인멸의 소리가 일단 그래서 있는 예. 거예요. 서로 간에 입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 똑같아.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략은 원래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나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대치 상태가 되는. 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 친박 그 단체들 쪽에서 그 재판에 출석 못하는 핑계를 만들어 주겠죠. 여러 가지 폭력 사태나 뭐 좀 위압적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촛불도 지금 1주년 돼 가거든요. 얼마 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1년 전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쪽 분들도 촛불 집회 1주년 나가고 또 세월호 관련한 특조위 만들 것을 촉구하는 예. 집회도 나가면서 저쪽에 박근혜 석방 원하는 그 사람들이랑 광화문이나 시청 뭐 청계천 일대에서 또 부딪히지 않을까. 1년 전에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한테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지금도 그거잖아요. 마지막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처럼 한 게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유영하 이하 변호인단의 농락에 박근혜 최순실이 당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법을 전공한 법률가가 지금 이 냉혹한 박근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법정 흥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애우를 통해서 사면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정서상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거를 현 법무부나 또는 조사기관들하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리고 이 수많은 오랫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반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이었거든요. 볼펜 세우기를 하거나 나오질 않거나 또는 졸거나 한마디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재판을 일주일에 4번 하는데. 그런데 지금 투쟁 선포식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재판 못 받겠다. 정치 보복이다 선언하고 그렇게 동시에 이제 사회를 선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100% 하는데 이용화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변호인까지 다 전면 사퇴했거든요. 그럼 투쟁에 돌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투쟁의 명분이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이 투쟁의 명분은 키워드가 하나예요. 정치 보복. 그렇잖아요. 정치 보복 키워드를 뽑아냈는데 과연 지금 이명박 구속의 73.9%인가요? 국민들의? 이 정도의 지금 의식 수준이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사법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온갖 증거와 그다음에 폭로 문서와 증언들이 나와 있어서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팩트면 헌법 유린 문제, 그러니까 헌법 영역이고 형사법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박근혜 구속과 이명박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죄수는 풀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정치 영역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죄수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저식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 보복을 선언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나섰어요. 그럼 이게 성공할 것 같으냐? 저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박사모들은 수당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핵심 정말 종교적 힘이나 또는 그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뭉쳐진 조직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몇천 명 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고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친박이 16명에 핵박이 8명 아닙니까? 이게 총동원하더라도 저는 3,000명 규모를 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동원이나 이런 비용들이 이제는 투명하게 사용하지 그러니까 않으면 이게 몇천 명 집회가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더 이상 확산되거나 확장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절대 안 될 거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게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일단 명분이 있어야 이게 싸울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있잖아요. 청와대가 검찰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요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럼 지금 검찰이 스스로 개혁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사실상 검찰의 미진한 수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청와대가 강요해서 수사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하면 이 적폐 세력들의 수사를 축소할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동조하겠느냐. 오히려 청와대가 만약에 검찰을 컨트롤한다면 다 죽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검찰 니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놔두니까 지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잖아요. 이명박이 벌써 구속됐어요. 청와대 만약에 권력이 컨트롤한다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지켜주니까 원칙 세웠다는 거고 이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국민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무슨 정치보복이라 뭐 어떤 명분도 없는 거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폭력 사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거는 내란 선동이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건 내란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내란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체계를 다 거부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법치를 거부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들이대는 게 법치잖아요. 근데 그 법치가 정말 엿 같았어요. 도로교통법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구속시키고 막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관용이라는 것도 없었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법치 그리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법이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사법부가 자기들을 탄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감옥에서 나는 온돌빵 좋은데 아니 온돌빵 좋지 뜨뜻하고 근데 저는 사법부도 화가 좀 나요.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장도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왜 성명서나 발표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게 지금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도 엄청난 특실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스위트룸.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 아닙니까 구치소가?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멘트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엔에 제소까지 됐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아직 아니죠. 그렇죠. 제소하겠다는 거고 CNN에 지금 뭐 요즘 이제 해석이 제대로 나오는데 아마 비웃는 조소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CNN이. 근데 국제적 망신을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법무부하고 서울구치소가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CNN 보도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아니거든요. CNN 메인 화면의 글로벌판에 정식으로 리포팅이 된 것도 아니고 아시아판에서 중에서도 작은 카테고리에 작게 올라간 기사인데 그걸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CNN에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게 아니라 MH그룹에서 전달한 보도 자료를 받아서 그냥 단독 보도로 내준 것 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견해도 없는 거예요. 자, 어쨌건 박근혜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반격의 깃발을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행위들은요. 국민의 여론 갖고 가는 거거든요. 다 비웃어. 죄지었는데 뭘 니들 놀러 갔니? 인권침해? 특혜받는다며. 이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재판 안 나와? 반성하지 않네. 더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장 딜레마는 사실은 홍준표입니다. 이게 막 엉클어졌어요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을 청산해야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뭔가 선거에라 조금이라도 하면 들이밀 텐데 박근혜가 안 도와주고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세요? 예전부터 유명했죠. 그렇죠. 낙곰수 때부터. 썬데이 저널이 들었는데. 사실은 외국 특히 미국에서 사실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세요. 굉장히 그 탐사보도인데 내용이 좋죠. 상황이 되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고급 정보들 그러면서 뭐 예전에는 박정희 무슨 비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국정감사 최고 스타가 누구세요? 가장 많이 본 사람 국정감사 보도로. 국정감사 언론을 많이 타개하는 게 목적이라면서요.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실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가장 많아 보이는 의원실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요즘 이재정 의원실 그렇죠. 보도 자료가 많이 엄청 많이 나오죠. 거기에는 분명히 그 야수 같은 보좌관이 있을 것이다. 그 이재정 의원실 직원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의원님이 직접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뭔가 결을 알아. 그러니까 국가기록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자료를 뭐 촬영하거나 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보안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재정 의원께서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일이 다 메모하고 해서 나와서 이제 보좌관들하고 다시 이제 자료를 재구성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명박 정부의 낙곰수 멤버들 사찰. 예.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 다 그냥 추정만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국정원이 저 4명을 그냥 둘 리가 없어라고 그냥 상상을 했던 건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LA 한인신문인 썬데이 저널 USA 등에서 눈 찢어진 아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눈 찢어진 아이라면은 김일희 씨 말하는 건가요? 신비님도 눈 찢어졌어요. 저도 찢어졌는데. 근데 이게 이분이 사실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예. 나이가 꽤 있으세요. 네, 저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돈 아끼려고 쇼부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어이? 누구 아들인데? 아니 그렇다고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인데 아들 같은 사람인데 그랬다잖아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정권에게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사찰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MB 정부 사정기관이 청와대 보관 문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국정원 말고도 그냥 독립적인 이름 없는 맛집처럼 간판 없는 맛집처럼 이명박이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별도 조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여러 사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찰 정보를 또 그 검토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MB가 직접 그 일을 했을 리는 없고 그런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오롯이 맡길 만한 캐릭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별동대처럼 이렇게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왜 이명박이 BBK 문건을 그러니까 BBK 관련한 그 돈을 풀기 위해서 자기 측근을 외교관도 아닌데 LA 영사로 임명하잖아요. LA 총영사관에 그런 데 가면 해외로 국정원 직원들이 같이 파견 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기관마다 다 있죠. 이 사람들이 썬데이 저널의 동향을 매주 체크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도하고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뭐 직원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도하고 취재하고 다니는지를 다 보고하는 거예요. 썬데이 저널 발행인 이제 편집장 하는 분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국정원 직원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만요. 보도하기 전에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좀 일하는 티가 나잖아요. 이런 걸 취재하고 이런 걸 보도할 예정이다 하고 보고한 다음에 보도가 나오면 나는 이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 증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많이 했다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찰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그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 담당자도 이제 있거든요, 국정원에.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 사찰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공무원 전체 노조 99개 노조의 대정부 교섭단장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도 얘네들이 감사원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또 안행이 우리 담당 쪽도 그렇고 뭘 하기 전에 꼭 미리 좀 알려달라 이게 간곡히 부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뒤통수 맞으면 애들이 이제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보고 체계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사실은 이민족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했던 체계가 그게 원래 경찰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이제 너무 권력을 남용하면서 역사를 보니까 검찰하고 원래 감시 권한들이 다 경찰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이걸 나눠줍니다. 4개 기관에. 그러니까 이게 기무사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경찰, 기무사,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검찰은 원래 지휘를 경찰에 받는데 경찰은 검찰한테 보고를 않고 사실은 상부에 보고해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행정자치부로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4개로 나눠졌지만 권력이 5개가 주민 감시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 꼭 제가 계속 트윗이나 페북에 부탁한 게 뭐냐면 이 감시 체계, 보고 체계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빨리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뒤지면 다쳐요. 그럼 검찰은 민정수석실로 가죠. 행안부도 민정수석실로 가잖아요. 네. 그다음 경찰은 안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국정원은 국정원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청와대로 결국은 다 모이거든요. 그럼 청와대에서 어떤 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어떤 걸 보고 안 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게 비서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정보가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요 인물들이 움직이는 거는 청와대 정도 보면 정보기관에서는 이렇게 문어발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비가 제가 그 단적인 예로 어떤 거냐면 제가 현직 공무원일 때 강북구청장하고 각을 세워서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소나무가 막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막 그 우이동 저 빌라 있잖아요. 그거 투쟁 막 하고 그다음에 꿀꿀이죽 투쟁하고 이럴 때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러 주민 회의만 하면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잖아요. 제가 몰래 뒤에 숨어 있었는데 구청 측에서 전화가 와요. 왜 거기 당신이 가 있냐. 거기 구청 직원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예를 들면 타겟이 되면 그 사람이 일거일투속이 다 청와대로 보고되고 기관에 보고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정보 수집에 경쟁이 붙어서 이게 과도하게 포장될 가능성도 있고 중간에 정보가 굴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신비는 굉장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라는 기관에서 저 새끼 더 나쁜 놈이야. 저 새끼는 비자금도 숨겨놨대. 이렇게 서로 자극적인 정보를 가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인권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신상이 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정부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기무사가 민간인을 수사 못하게 막거나 이런 건 종합적으로 손을 좀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경쟁이 또 일어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 네. 그러니까 기무사가요. 네. 김관진을 사찰해. 그러니까 김관진은 사이버사를 갖고 있잖아. 그 사이버사하고 기무사가 김관진을 사찰해서 김관진을 경질하라고 그렇죠. 의견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정원하고 사이버사하고 기무사의 경쟁 구도 속에 전에 말했던 법원 해킹이 일어난 거예요. 재밌네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감시하고 이 바닥이 그래요. 사실 이게 사찰이라는 게 좀 악의적인 좀 어떤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쓰지만 조사라는 차원에서 취재라는 차원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낙검수 4인방에 대해서 조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원래 직업이 무엇이며 이거 우리 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살림살이는 어떻는지 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 누구랑 친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궁금하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개됐거나. 그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방송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뭐 직업은 어떻게 되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하나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를 사람 미행하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음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결국엔 불법인 거죠. 의도 자체도 불법적인 요소가 악의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수없이 인터뷰를 했는데 각종 화가님들 계시잖아요. 누구죠? 이하 작가. 이하 작가하고 홍성담 작가. 홍성담 작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홍성담 작가 같은 경우 그 작품을 국정원과 모종의 기관들하고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숨기고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하 작가는 지하실 문을 감시하는 걸 다 들켰고 또 우리 그 21살짜리 누구죠? 그 젊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했었던 분. 그분은 아예 오토바이 다니면서 버스 타거나 술거리 너 막 미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당해본 사람은요. 용해인 씨. 네, 용해인 씨. 이런 당해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그렇죠. 메탈이 약한 사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 컴컴한데도 시커먼 놈 둘이 지켜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다 좋고 사랑하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 표현이 맞아.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공간 개발지에 나가면 그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적 기관에서 권력 기관에서 그렇게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화장실 갈 때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당파 싸움 할 때 이 정보를 예측할 수가 있고 현대판 예측을. 그러면 저는 우리 이 국민들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정보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는 이게 광범위하게 좀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국정원 직원이 신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럼 이 정보는 과연 누가 쓸 것인가라는 거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무사가 특정 자기 상관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어. 그 다음에 경찰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검찰이 정보를 했어. 이 정보가 결국은 합법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국가와 역사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정보는 과연 누가 주인인가? 이거 고민하고 논의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누가,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말이죠. 국정원장이 청와대를 갔다 와서 A 오다를 받아와. 그래서 1차관한테 시켜. 그럼 1차관이 현재 이제 실무 담당자한테 시켜. 그러면 이 현직 담당자는 이 오더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김무성 같은 당대표한테 오다가 내려온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작정 수출을 하죠. 그러면 이 정보를 수집한 차관과 국정원장은 이 정보가 청와대만 갈 것인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보기관에다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수한 기관에다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당에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의 권력가한테 이 정보를 줘서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가거나 또는 정치적 부산물을 얻기 위한 목적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무사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 정보는,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와 사회 안녕을 위해 쓰인 게 아니고 공직자들 진급이나 권력쟁탈에 악용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요즘에 특수활동비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국민한테 공개는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국회의원한테는 제공을 해서 국회의원이라도 이 감찰 비용이나 특수활동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정보의 모든 주인들은 누구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이걸 사용하거나 또는 홍준표나 뭐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김무성은 홍준표는 누군가에 또 사찰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는 국가에 피해만 주는 이 행위를 저는 정보를 전부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된다. 네, 분명히 그러니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은 보통 이제 동향보고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붙냐면 비리. 엄청납니다. 그 동향 보고 뭐 오늘 밥 뭐 먹었어? 김어준은 고기만 먹더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뒷조사를 베일을 켜서 그걸 정권 차원에서 이용해 먹기 위한 그게 사실은 사찰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위험성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의 주인은 삼성으로 안 갔을까요? 삼성이 돈을 댔을 가능성도 높죠. 비공식적으로. 저는 100% 갔다고 보고요. 그 단적인 예로 이번에 드러난 게 보십시오. 우리은행의 국정원 직원들을 청탁한 자녀들이 대거 입사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거냐, 이 조직에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권을 준 것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네. 그 정보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근 나왔던 보도 중에요. 미래부 산하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국보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국보위원에서 그 당시 그 마티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임모 과장 있잖아요. 근데 이 임모 과장이 이 국보위원에서 감청 프로그램 도입 계약을 맺은 직후에 국보위원 이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 과장이 죽고 나서는 그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최근에 드러난 거예요. 그게 회의록에서 이제 됐죠. 회의록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 과장 죽음도 지금 재수사 직면에 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뭐 상식이 아닌 거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진우 기자 관련해서 뭐 오촌 살인 사건 이런 게 재수사 들어간 것처럼 마티즈 사건도 최근에 그 유족께서 그 재수사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자살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거죠. 도대체 국정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들이 해놓은 악행일까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훗날 사가들이 정의를 내린다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안 하고 유력 인사들의 뒷조사를 해서
해왔던 가장 그 비열한 정권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관이 국정원인 것 뿐이지 사실 다른 뭐 군대 쪽도 마찬가지고 그 검찰 쪽, 경찰 쪽 그 정보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보에 민감하게 굴고 그 자기들 이익에 반할 때 극단적 폭력 그러니까 어떤 타살 의혹이 드는 그 자살 사건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뜬금없이 타이밍이 절묘한 교통사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유력한 그러니까는 증인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최근에도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관련해서 그렇죠. 공무원이 양심 선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이게 국정원이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이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감시하고 주시해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 어떤 생각의 그 틀 밖에 있는 군대에서 그렇게 치밀한 정보 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어떤 뭐 그 대북 작전을 하거나 다른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 군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언가 작업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악행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 사이버 사령부를 개혁해야 된다. 뭐 군대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더 혼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자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제가 어쨌든 국정원이 어디까지 손을 썼을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모든 산업기관에 손댔다. 저는 이렇게 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4만 명이 지금 공식 요원 아닙니까? 2만 명이 화이트 요원이고 우리가 공무원 채용한 거고 2만 명이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얘기하는 4만 명이 2조 원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식적인 국가 예산인 것이고요. 그들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비자금까지 따지면 얼마만 크겠죠. 그럼 이들이 과연 한번 봅시다. 각 기관에 한 명씩 파견되어 있잖아요. 담당. 지금 철수했죠. 즉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철수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 다시 부활이 됐다고. 예를 들면 구청에 한 명씩 나가 있다고 7급 공무원들이 저기 국정원 7급 공무원들이 탐당이 있어요. 인사도 해요. 와서 주요 인물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국정원 직원이 7급이라 하더라도요. 누구하고 노는지 아십니까? 그 구에 경찰청장이나 구청장이에요. 이건 급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오늘 좀 보고할 것 좀 주십시오. 다 주는 겁니다. 경찰이고 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저는 적어도 우리 집 화장실까지 다 봤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어디 막 침투해서 막 정보를 따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국내 정치에 올인했잖아요. 하다못해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어디 용해인 씨, 이하 작가 그런 소수민들까지 다 관여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인 거냐 범위가 없다. 제가 또 화가 나는 건요. 원주 별장 그룹 섹스 사건 있죠. 거기도 국정원 직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전 다시 태어나면 국정원에 입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동양보고 비리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병우가 실제로 국정원장을 통하지 않고 직보받았다는 사람이 주명호거든요. 그렇죠. 끈앞을 이렇게 제가 표현했다고 제목으로도 방송 제목으로도. 근데 이게 우리가 방송으로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국정원 서버에서는 생산된 정보는 삭제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이게 비열한 새끼들이에요. 최순실 게이트가 나고 국회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렀습니다. 국정원은 몰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 찌라시 수준으로 한 10건 정도 미만이 있었을 뿐이지만 무의미하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국정원 서버를 딱 보니까 170여 건 정도의 최순실 관련한 정보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거 추명호가 작성한 건데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최순실을 수집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아오는 정보들을 자기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형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최순실 라인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돌고 있더라 자기가 수집해 놓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꽁꽁 숨겨두고 국정원장도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도 감시 대상입니다. 그렇죠. 감시 대상이잖아요. 국정원이 누구 만난지를 왜 감시 안 하겠어요. 잘못하면 다 죽는데. 권력의 사유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사유화가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덮어야 되는 거 또 하나 던져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고의 정보의 소비자는 이명박과 이상득이었어요. 이건 뭐 지금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상득이 정치적 영역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명박의 측근들을 선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득이 모든 정보의 가공을 소비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요. 그러면 박근혜에서의 이 정보의 소비는 누군 거냐? VIP 소비는 누군 거냐?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였습니다. 이거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범죄, 이 두 정부의 범죄는 5명이에요. 이상득, 이명박,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이게 소비가 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명박의 플러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영포 라인을 이제 넣고 싶은 건데 이 영포 라인 국정원 내 국가 권력의 통제에 벗어난 세력 이 영포 라인들이 아무래도 박근혜를 딜을 캤을 거고 또는 박근혜 최순실 추명호 라인이 이상득과 이명박의 또는 반박근혜 세력들의 뒷조사를 해서 그 정보들을 모두 다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한테 바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핵심들은 이 5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고 정점에 이명박이 있었어요. 머리가 있는 놈이니까. 그렇죠. 자기 권력과 그 돈 같은 것들을 자기가 사유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이용해 먹은 거고 박근혜는 좀 상황이 다르죠. 박근혜는 주진희 기자 말처럼 약이나 하고 테레비나 보고 얼굴이나 꾸미고 하는 약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뭐 소화제나 이런 거 먹었을까요? 어쨌든 다 약이니까. 다 약이지. 약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공주놀이, 공주놀이 하고 있는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최순실인데 최순실 입장에서는 공식 어떤 라인도 없으니까 자기의 수족 같은 사람을 하나 꽂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우병우였던 것이고 처음부터 뭐 민정수석 이런 걸 못하니까 일단 큰 그림 그려줄 김기춘이를 비서실장으로 하고 김기춘이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실세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우병우가 처음에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만두면서 바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권력의 사유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지금 박근혜 씨는 전혀 반성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그냥 어떻게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국정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같은 데서도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캘 거 아니에요.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민정수석을 그렇게 하나 앉혀놓고 그걸로 끝낼 수가 없지. 민정수석실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뭐 사찰할 만한 어떤 업무적 능력이랄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국정원장을 배제시키고 직보를 받는 사람 하나 딱 꽂아놓는 거예요. 추명호가 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중에 가장 충성 잘할 만한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탁 꽂아놓고 모든 정보들을 최순실이 가져가는 그 시스템으로 갔을 텐데 최순실보다 우병우가 저는 훨씬 더 똑똑한 놈이었을 거라고 보니까 최순실한테 직보가 가려면 어차피 우병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병우라는 놈도 갖고 온 정보들 중에 상당히 일부를 갖고 자기가 킵해두고 나머지 하나는 겉가지 같은 것들만 최순실한테 보고하는 방식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이야기죠. 착한 놈이 단 한 명도 없는 진짜 아수라판인. 맞아요. 진짜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보를 받으면 안 돼요. 검찰 정보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따로 가야 되는데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우병우 라인을 국정원에 심고 거기서 국정원 내부를 컨트롤하고 정보를 미리 받아보고 이건 이제 비공식 정보죠. 공식 정보는 국정원장을 통해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 기록 같은 건 안 남겠죠. 비공개로 이제 받은 거니까 이렇게 돼서 국가 권력을 농락한 거죠. 농단이라고 합니다. 농락도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는 누누이 제가 반복을 하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모략의 시대를 딛고 예.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정보 업무라는 게 비밀주의가 결합될 수밖에 없지만 그 비밀주의가 적용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사실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돈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돈의 움직임 자체를 비공개로 해버리면 그 돈으로 작동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그 예산은 정말 기본적이고 당연한 예. 거고 그들이 공무원 월급만 갖고 만족했을까요? 무수불이 권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비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 같은 데 내려가서 각종 청탁 받고 그거 해주고 심지어는 양우회 뭐 양지회 이런 쪽으로까지 번지면서 수익 사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월급은 사실 무의미했을 것 같아요. 그 예산으로 뭐 정보 그걸 공개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거 당연한 거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어떤 식으로 수익 사업을 했는지 그게 진짜로 세월호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진짜 더 핵심이라고 그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RCS 도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프런트 컴퍼니 역할을 했던 그 회사들 있죠. 뭐 그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인터넷 설치해주는 회사였는데 사실은 국정원을 대행해서 이제 결제를 해주는 회사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사실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좀 오싹하기도 해요. 일베는 예. 일베도 마찬가지. 예, 그건 뭐 밝혀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1급, 7급이나 뭐 5급이나 4급이나 3급 아이들이 국장급들이 돈 처먹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공직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 봐야 뭐 카드 긁어가지고 깡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깡. 근데 문제는 지금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이명박이 직접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만 썼겠어요? 집권 여당의 최고 관계자들 안 썼겠습니까? 그 이명박 때 심리 전당장들 3명이 이번에 이제 구속 거의 동시되고 있는데 그렇죠. 죄목 대표적인 게 국고손실죄예요. 민간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 돈 줘가지고 댓글 작업하게 만들었다는 게 국고손실죄로 일단 국고손실죄 엄청 큰 죄예요. 큰죄다. 그 추징 저기까지 재산 추징까지. 그거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엄청 큰 죄예요. 그래요? 예. 큰 죄예요. 그럼 쥐새끼는? 쥐새끼는 제가 볼 땐 최소 20년 죽기 전엔 만약에 걸려 들어가면 죽기 전에 못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같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서로의 구조는 달랐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갉아먹었냐. 대한민국 같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막 요구하고 하는 사람들과 머리 영리한 부지런한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거덜났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새누리당을 위시한 새누리당의 뿌리가 된 그 자유당부터 시작된 그 친일 중심의 그 정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온죄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진짜 나쁜 그 거죠.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권당이 이 사실은 자유당 때부터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했고 그것들이 자유당에 뭉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잖아요. 저희 당에서 당 차원에서 저지른 거거든요. 3.15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당차 그들의 후손과 철학을 같이 하고 맥을 이어온 자들의 집합체가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요. 그 MB가 대통령이 될 때도 그랬고 맞습니다. 박근혜가 될 때도 그랬고 누구가 돼도 상관없고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사기꾼이 되든 바보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 나한테 내 이익만 지켜줄 수 있다면 누가 돼도 된다는 이것 때문에 MB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가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이제 들어요. 다시. 왜 그러냐면 이명박과 이상득 플러스 영포라인. 근데 이 영포라인이 왜 지금 화두로 떠오르지 않는지 굉장히 지금 저는 의문이에요. 아직도 영포라인들이 곳곳에서 살아있죠, 아직. 암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모종의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내가 살아남겠냐. 내 부정부패를 숨길 수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겠느냐 계산했겠죠. 면밀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별한 게 박근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기봉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박근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기획이 돼서 극우단체를 결성하고 경제인 단체를 압박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군과 국정원 등을 모두 다 장악한 후에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결국은 MB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사찰 아까 말한 예. 동양보고가 아니고 예. 비리를 꽉 치고 예. 끝까지 임기 내내 이명박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 그렇지. 그런 것까지 갔다. 이미 그거는 저는 철저하게 계획됐을 거다. 그래서 MB가 말했던 구름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니네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해봐. 그렇지. 그런 거 있죠. 호랑이한테 쫓길 때 무리해서 1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먹이만 던져주면 네. 돼요. 그러면 다 살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먹이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박근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예. 자기가 책임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MB가 다 처먹어서 박근혜는 사실은 문화예술계밖에 처먹을 게 없었잖아요. 말이나 푼돈만 처먹고 푼돈은 먹었지. 처먹고 사실은 큰 구찌는 못 먹었죠. 예. 마지막 의문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박정희 신화에 홀려서 이 박근혜를 찍은 걸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기억하는 택시기사 아저씨는 박근혜가 예쁘다는 이유로 좋아했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될 만큼의 확신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해서 찍었을까요가 난 그건 궁금하다. 아니죠. 그건. 예? 국선 변호인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 바로 야수님 나오셨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날짜가 신비 나올 텐데라고 예.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한마디도 아직까지 안 했어요. 신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만으로도 우리 해피바이러스를 주는 분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자, 국선 변호인으로 박근혜는 재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을 핑계 삼아서 이제 완전 재판 보이콧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감옥이라는 곳이 잘 생각해 보면 놀러 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형벌은 묶어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라고. 신체를 구속하는 네. 거죠. 예. 개인이 마음껏 못 돌아다니게 그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 감옥 자체가 사실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감옥은. 그렇죠. 예. 근데 네가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아라고 가둬두는 거거든. 그래서 뭐 야수님이 지난 방송에서는 뭐 매트리스를 바꿔줘야 된다. 이 양반이 진짜.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집에 예. 전기 열선이 들어오는 락과크 침대가 있어. 그거를 넣어줄까요?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침대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 인권을 박근혜만 챙겨줄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제수의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넓이를 혼자 쓰고 있잖아요. 수세식 예, 화장실도 예, 쓰고 그렇죠. 있고, 예, 예. TV도 보고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인데, 아까 그 우리 권 PD가 인권 침해에, 감옥은 다 인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잠깐만요. 감옥은 원래 인권 침해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약속들을 서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약속을 위반했어. 그렇지. 그것도 박근혜 같은 경우는 수십 개를 위반해 버렸어. 아하. 그러면 그것이 인권이냐 아니냐는 또 추후로 깊게 강론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박근혜 형무소를 가는 사회적 약속을 위반한 거잖아. 맞아요.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가 어려우면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 전부 다 형무소를 없애야 되지. 내 말이. 예. 그 벌을 받는 거야. 그렇죠. 벌을 받는 네. 거. 약속을 파기한 벌. 네. 사회적으로. 종편을 보니까 패널들이 침대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우리랑 수준이 똑같아. 아우, 뿌듯한데요? 미국이 아마 스프링 침대를 사용할 거예요. 어. 예. 매트리스는 박근혜 씨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바닥에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네. 뭐 매트리스까지 쓰시면서. 예. 나는 저기도 열받겠어. 서울구치소 소장도 열받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특별 면회해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근데 요건 다 처먹잖아. 인권. 뭔가 고문하고 있는 사람처럼. 고문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에 가서는. 예, 예. 그런 이제 최순실이 이제 여기다 숟가락 하나 얹었어. 이제 언니인지 없는지 아유, 따라가서 지금 나도 감방 생활이 힘들다. 얘도 놀러 간 줄 알아요. 제가 볼 땐 최순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신식이라고 예, 알려졌죠. 최신식으로.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음. CCTV를 설치해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말은 그래서 화장실도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CCTV가 다 본 앞에서 일을 봐야 된다 이런 거잖아. 각도상 화장실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머리 정도 보이는 그 정도 각도이지 않을까요? 그 구치장 안 가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경찰서 구치장만 가도요. 그 앉으면 화장실이 잠자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앉으면 가슴까지만 가리고 예.
나머지는 다 보여요. 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냄새도 그렇죠. 구치소 보면 위로 천장이 높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냄새가 응가 냄새가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바로 올라가게끔 화장실 위를 이게 높게 해서 위로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구치소만 가도 일반 경찰서 구치소만 예, 예, 가도 1박 2일 우리 집회하다 잡혀가면 가잖아요. 거기만 가도 이렇게 가슴까지만 가려진 화장실에 쓰거든요. 20인 공동 예, 예, 구치소에서. 예. 근데 형무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인권이 구치소보다 요즘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경찰서 구치소가 유치장이라고 하죠. 유치장이 너무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권적 요소에서 왜 최근에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데서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그게 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탄압받던 사람들, 변호사들. 구치소가 당장 1인실이나 또 특히 경제인들 총수들 있죠. 총수들 다 그런 특별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반실로 넣어라. 7인실로 넣으면 정신없어요.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언제 인생을 생각할 길이 있겠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철학적 사유를 할 시간이 너무 많고. 그렇죠. 너무 많은 거야, 사색이. 또 가을이잖아, 씨발. 어? 구치소 뭐 단풍이 물들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애롭겠어.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어떤 국민들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좀 대통령으로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회에 몇천 명이 모이고 그들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본부 이런 게 있어요. 또 급조해서 만들었죠. 저 오늘 창동역에서 또 보고 와서 지금 역겹습니다. 그래서 막 아줌마들이 싸워요. 반대쪽 아줌마들 쩌쩌쩌 치고 이거 치우라고 막 싸우고 지역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적 정서와는 배치된 이걸 이제 하려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재판 거부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시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면 죄를 진 자가 확실시되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와 죄에 있어서의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재용한테 뇌물 관련해서는 중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박근혜한테는 더 중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구속 기한 연장이 됐어요. 바로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풀어줬다면 구속 기한이 연장이 안 되고 박근혜가 사저로 돌아가서 거기서 있었다면 거의 뭐 내란 선동급 아닐까요? 거의 내란급에 준하는 그 지역 일대가 매일 마비되는 사태가 그렇죠. 있겠죠. 예. 그거예요. 자기 측근들이나 변호사들은 들락날락 거릴 거고 증거 인멸의 소리가 일단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입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략은 원래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나갈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대치 상태가 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 친박 그 단체들 쪽에서 그 재판에 출석 못하는 핑계를 만들어 주겠죠. 여러 가지 폭력 사태나 뭐 좀 위압적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촛불도 지금 1주년 돼 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1년 전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분들도 촛불 집회 1주년 나가고 또 세월호 관련한 특조위 만들 것을 촉구하는 집회도 나가면서 저쪽에 박근혜 석방 원하는 그 사람들이랑 광화문이나 시청, 뭐 청계천 일대에서 또 부딪히지 않을까. 1년 전에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한테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지금도 그거잖아요. 마지막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처럼 한 게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유영하 이하 변호인단의 농락에 박근혜 최순실이 당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법을 전공한 법률가가 지금 이 냉혹한 박근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법정 흥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애우를 통해서 사면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정서상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거를 현 법무부나 또는 조사기관들하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리고 이
이 수많은 오랫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반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이었거든요. 볼펜 세우기를 하거나 나오질 않거나 또는 졸거나 한마디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재판을 일주일에 4번 하는데. 그런데 지금 투쟁 선포식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재판 못 받겠다. 정치 보복이다 선언하고 그렇게 동시에 이제 사회를 선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100% 하는데 이용화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변호인까지 다 전면 사퇴했거든요. 그럼 투쟁에 돌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법조인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해가지고 좋아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다면 그 박근혜와 최순실이 믿는 그 정교의 예지력이 있다면 내가 갈 걸 미리 대비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는 다 없애지 않는 한 사실은 자기들이 업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근혜 변로인이 운동권이 아니어서 운동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단식을 하거나 최순실이가 이게 인권 침해가 있다, 잠자리도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이게 국민들이 이 지지를 해주는 건데 지만 잘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구치소나 형무소에 침대를 놔달라. 뭐 CCTV를 화장실을 비치지 못하게 해달라. 불을 꺼달라.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데 결국 주옥순이 혼자 단식하고 말아버렸잖아요.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파도가 치질 않아. 운동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최순실이 나도 깜빵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이 전국 재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감방 생활 편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예, 아니요.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순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한평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누가 거기서 삶의 의미를 가지래. 놀러 왔다니까. 그럴 줄 몰랐냐고. 그런 핑계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보다 더 서열이 높으신 분이 구치소에 인권 침해적 요소를 미리 없앴으면 훨씬 좋았을 그런 이야기고요. 쓸데없는 소리고. 문제는 이제 최순실은 아마 친박 단체들에게는 공적일 거예요. 최순실이 박근혜를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면서 최순실만 공격했어요. 나 그 여자한테 속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머지 재벌 총수들이나 자기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 김기춘이야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거거든.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신호탄을 싹 쌓아 올리니까 더군다나 외국에서 이제 CNN까지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인권 침해 당하는 뉴스가 나왔다까지 이제 상황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들 이야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팟캐스트의 새날을 듣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들을 거야. 그래서 이번 주가 정권교체 이후에 토요일 날 말이에요. 친박 단체들 대규모 집회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폭력 집회로 흐르면요.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다 잡아 가둘 수도 없잖아요. 가둬야죠. 저희는 가뒀어요. 수뇌부는 가둘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법성이 또 발견되면 근데 어쨌든 진보든 극우단체든 요즘 집회가 폭력적 집회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엄중한 법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박근혜 잔당들이 국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그다음에 경제인 단체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들어서자마자 국회에서는 김진태 까라, 조원진 까라, 국정감사장을 개파 만들어 버렸잖아요. 막 울먹이면서 우리 공주님이 지금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극우단체들이 동시에 단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집회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온갖 그 역전에서 구명 서명을 펼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구치소장한테 충고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실에 놓으니까 잡생각을 하는 거라 혼자. 그 7인실에 일반 놓거나 20인실에 나서 죄수들과 한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인생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동안 나는 독재자 아버지 만나서 제대로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자신의 죄도 누이추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방에 혼자 있고 TV나 보고 사전이나 애우고 있으니까 이게 남들 사는 걸 어떻게 몰라서 자기 인권이 굉장히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어젯밤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6일 집단 사임한 변호인단을 대신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이 정해진 뒤 사건 내용을 파악하면 그때 재판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또는 일반 변호사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 등을 거부해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차질을 빚게 된 오늘 재판은 뇌물죄 등 공범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연장 사유가 됐던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대면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고문이 있었다면 원비어처럼 사망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자신을 빗대며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중 협박을 하고 구치소에서 외부인 접견을 막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다음 달 19일 2차 구속영장 기간이 끝나지만 아직 선고는 이뤄지지 않아 추가 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구는 갑질이나 횡포라면서 최 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선고를 내려달란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 사실과 수사 기록이 많아 심리가 오래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애국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 선언 지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태국 애국동지들에게 직접 모두 이 투쟁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투쟁 지시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두 단체는 지난 8월 말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주장하면서 무죄 석방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진행한 뒤 보신각과 삼청동 방면 등 행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석자들은 6천 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해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특별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유가족 측은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헌법을 어겨서 탄핵된 대통령이 이젠 사법제도마저 부정한 채 정치 투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박근혜 씨의 재판 출석 거부가 현실화됐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 그래서 자필로 사유서 작성해가지고요 제출했다고 해요. 변호인들은 총 사임하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박근혜가 변호인들에게 총 사임하라. 네. 그리고 자기는 안 나오고 이유는 몸이 아프다. MH그룹. 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나간 방송에서 MH가 꼭 한국말 같지 않아? 이제 생각이 났어. MBGH. 그렇지. 어이 센스쟁이. 내 마음을 다 읽고 있어. 이씨.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번질지를 몰라요. 겸해서 최순실도 나도 비슷해. 최순실은 좀 달랐어요, 내용이. 이제 물론 박근혜가 MH그룹에 직접 한 말은 아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뭐 MH그룹에 의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액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움직이려면. 그렇죠. 거기 네. 그 MH그룹이라는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한두 푼 가지고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종의 이제 총궐기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근혜가 이제 핵심 중심으로 민주주의 운동하다 감옥에 갇히요. 부도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민주투사 코스프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구치소도 좀 뭐 이렇게 감옥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몰라서 상상하기가 힘든데 보통 일반적 재소자들이 자필로 뭔가 서류를 써가지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뻥찌더라고요. 자필 서류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가 없는 상태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진술을 작성해서 피고인 박근혜하고 서명하고 교도관한테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잖아요. 박근혜가 설마 사무실에 가서 직접 팩스 번호를 눌러서 재판부에 보내진 않았을 거니까. 그런 그 절차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변호인이 없는 건가 정말로? 없다면 어떻게 그 통지를 했지? 팩스를 보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죠.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 재판날이잖아요. 네. 그럼 서울구치소에 이제 법원에서 데리러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이 오려고 하니까 나 못 나가. 아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구치소 측에서 원래 만들어진 그 양식대로 친필 사인해가지고 그거 보내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면 그 휠체어 태워가지고 양팔 구속하고 이렇게 쫙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게라도 데리고 나와서 재판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박근혜 씨가 이제 재판 보이콧 하는 게 현실화됐고 그리고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상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다 했는데 당연하지. 모든 변호사들이 사임했으니까 박근혜 변호인들이 사임했으니까 뭐 국선 변호인으로 가면 국선 변호인이 이제 이만큼 되는 10만 쪽이라고 하죠. 예. 이걸 다 읽어봐야 돼. 예. 이거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국선 선임비는 40만 원밖에 안 돼요. 누가 그거 받고 이걸 하겠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의 재판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뭔지 또 박근혜를 정말 이 위에서 띄워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핑계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재판의 결과는 부당하게 변호인도 없이 그렇게 재판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재판 결과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거 그 신문 보도에는 10만 쪽이 되게 강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는데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A4 용지의 그 규격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폰트 크기와 그 글자 간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기업에서 보통 우리 문서 작성할 때 그 리포트를 쓰거나 숙제할 때 쓰는 그 문서 양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러니까 보통 그 1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A4로 100장으로 된 진술서도 길어봤자 2,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쪽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중복된 진술들이고 사실관계는 따로 요약해서 자기들이 또 리포트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론을 위해서 이 변호사들이 만약에 새로 수임을 한다 그러면 그 10만 쪽을 다 읽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애쓴다. 예. 야수 애쓴다 진짜.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다 봐줘야 되냐고요. 이게 그동안 그 언론에 노출돼 있는 그 사건 기록만 쭉 해도 웬만하면은 다 그 사건의 전반적인 틀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그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변호인만큼은 못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론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금방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하려고만 의지만 있다면 예. 자 이렇게